안녕하세요. 저는 간병과 참 인연이 깊은 여자입니다. 직업이 간병인은 아니지만 저는 살면서 가족을 여러 번 간병해야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절 소중히 여겨준 가족들의 간병을 제가 직접 하고 싶었거든요. 제 인생엔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가족들이 많았는데요. 다소 쉽진 않았지만 소중한 가족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제 인생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엄만 제가 9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제 남동생들 나이가 고작 3살, 2살이었죠. 페인트 공이었던 아빤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며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런 아빠 대신 전 실질적으로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돕기 위해 고등학생 땐 공부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죠. 그런데 제가 딱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날, 아빤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페인트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을 고스란히 마셔가며 자신의 몸은 돌볼 새도 없이 헌신하던 아빤, 암덩어리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던 줄도 모르셨던 거죠. 미안하다, 은숙아. 아빠가 평생 은숙이 너에겐 미안할 일밖에 없구나. 아니에요, 아빠. 그냥 이까담 빨리 이겨내긴 하세요. 전 그거면 돼요. 전 아빠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아빤 7개월 만에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마지막까지 저와 동생들을 걱정하면서요. 이후 전 바로 공장에 취업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이젠 아빠 대신에 제가 집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공장도 다니고 인형 눈알도 붙이고 주점 설거지일까지 하면서 전 동생들을 공부시켰죠. 고등학생이 되며 의젓했던 둘째는 절 돕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전 화까지 내며 그런 둘째를 말렸답니다. 둘째는 공부엔 통 관심이 없었던 막내에 비해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난 비록 공부를 포기해야 했지만 너만은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누나를 위한다면 꼭 대학 가. 그렇게 둘째는 제 마음을 알아주어 공부에 매진했고 결국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막내는 한 지방대 사회체육과에 진학을 했죠. 시간이 흘러 둘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계열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막내는 대학 때 배워서 갈고 닦은 태권도가 적성에 딱이었는지 제가 있는 고향으로 들어와 태권도장 사범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 청춘을 포기하고 자식처럼 키운 동생들이 그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되니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젠 제게 은혜를 갚는다며 저를 챙기던 동생들을 보니 흐뭇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전 막내가 사회인이 된 뒤에야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제 나이 36에 결혼을 했죠. 남편은 저와 같은 지방에 살던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그때 동생들은 자신들이 사회생활하며 모은 돈 대부분을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었어요. 둘째는 3천만 원을, 막내는 2천만 원을 보태 둘이 앞에 5천만 원을 제게 주더라고요. 누나가 이걸 어떻게 받아? 됐어.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 결혼 자금으로 놨어. 누나도 돈 있어. 아니야, 받아 누나. 이걸로 혼수도 사고 필요한 데 써. 누나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나, 혹시라도 매형이나 시댁에서 힘들게 하면 바로 우리한테 달려와. 알았지? 고마워 얘들아. 우리가 더 고마워 누나. 그날 우리 삼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곳에 다 적지 못했지만 우린 정말 힘들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힘들었던 과거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거죠. 그렇게 전 결혼을 했고 시댁살이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했거든요.
첫 인사를 드릴 때 전 좀 겁이 났습니다. 고아인데다 공장에 다니던 절 시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까 봐서요.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시부모님은 절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날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저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서러웠지.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부모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본 없이 자라서 못 배워 먹었다는 소리 듣고 그런 날 딸이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이 바로 내 시부모님이셨어. 평생 두 분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두 분 다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어찌나 슬펐던지. 내리 사랑이라고 알지? 난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 너한테 물려주고 싶구나. 부모님 없이 혼자서 두 동생을 번듯하게 키워냈다며. 네가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낫구나. 정말 대견해. 너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 어디 기댈 것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앞으로는 우리한테 얼마든지 기대어 살려무나. 환영한다 며느라.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에 전 합가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혼 후의 삶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제게 잘해줬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절 딸처럼 대해주셨죠. 전 평생을 동생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살아왔기에 시부모님과의 시간은 너무 편안하고 감동스러웠어요. 전 결혼한 지 몇 달 뒤엔 임신을 했는데요. 그때 시부모님의 성화로 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리 같이 산다고 해도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되는데 평생 돈을 벌어온 전 당연히 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무래도 살아온 모습이 있다 보니 괜히 남편에게도 시부모님께도 폐를 끼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제게 서운하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사 밥벌이라니? 너 우리한테 뭐 얹혀 사니? 우린 가족인데 가족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게 뭐가 폐를 끼치는 거야? 애 낳고 키우는 것만한 중노동도 없다. 그건 윤철이를 낳고 키웠던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넌 집에서 태교나 열심히 하고 아이 태어나면 아이나 잘 키워. 돈이야 윤철이도 벌고 우리도 이불 가게 크게 하면서 뭉텅뭉텅 잘 벌어오는데 무슨 걱정이야. 알았지? 네 시애미 말이 맞다. 집안에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두 분께선 손주 걱정보단 제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산딸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매일 밤 물을 떠놓고 기도하셨어요. 한 번은 그 기도 내용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기도 속엔 손주는 없고 온통 저에 대한 걱정뿐이더라고요. 내게 멀쩡한 친엄마가 있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제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고 그 이듬해 둘째 아들까지 출산했을 때도 시부모님은 초조하게 분만실 앞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곤 태어난 손주들보다도 제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두 분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죠. 전 종종 남편에게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난 다음 생엔 당신이랑 다시 결혼 안 할래. 뭐? 서운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은 이번 생에 알콩달콩하게 실컷 살고 다음 생엔 어머님 아버님 딸로 태어나고 싶어. 며느리로도 이렇게 행복한데 두 분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생엔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 아버님 좀 양보해. 알았지? 당신이랑 결혼하려면 두 분 자식으로 태어날 수가 없잖아. 그래, 애미 말이 맞다. 윤철이 네가 다음 생엔 애미한테 우리 자식 자리 좀 양보하거라. 우리 귀한 며느리 내가 뱃속에서부터 10달 내내 소중하게 품어줄 수 있게 다음 생엔 우리가 은숙일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아주 애지중지 키워줄 수 있게 말이야. 시부모님은 제 동생들이 2년 터울을 두고
차례차례 결혼했을 땐 직접 결혼식에 참석도 해주셨답니다. 전 동생들의 성화에 혼주석에 앉게 됐는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에 동생들은 제게 절을 하며 자리에서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어요. 감회가 새로워서인지 동생들은 둘 다 똑같이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거예요. 착한 올케들도 그런 동생들의 마음에 공감했는지 옆에서 아주 눈물을 뚝뚝 흘렸죠. 때문에 공들여 화장했던 제 얼굴도 결혼식 때마다 눈물바다가 되었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두 분의 눈도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애미 네가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니? 이제 동생들 둘 다 좋은 집안에 장가까지 보냈으니 네 숙제는 다 끝났다. 고생했다 애미야. 정말 장하다 장해. 시부모님의 말씀에 꼭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인정받는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전 시부모님을 정말 오래오래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그런 제 마음을 무심히도 외면했죠.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시어머니는 백혈병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전 그때 제 인생의 두 번째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시아버지가 간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꼭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고 싶었죠. 간병하다 골병 드는 사람 수두룩하다. 병원에 갇혀서 아픈 사람만 돌보는 거 그거 할지 못 된다. 내 아내니까 내가 간병하는 게 맞다 애미야. 아니면 돈 주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되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제 손으로 간병했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진짜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 제가 있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 애들만 잘 좀 부탁드려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제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제게 고맙고 미안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고생하며 산 널 이렇게 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애미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더 잘 모셨으면 이런 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드렸을 텐데 제가 더 죄송해요. 별걸로 네 탓을 다 한다. 에휴, 이런 착한 네 옆에 엄마로서 오래오래 있어주고 싶었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다니. 꼭 나으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 위해서라도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전 과거 시어머니가 그러셨듯 매일 밤 물을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늘 제게 너무 비정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1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어머님, 나중에 우리 애들 대학 가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가시는 법이 어딨어요. 아직 해드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지 마라 애미야. 가뜩이나 윤철이보다 네 걱정을 더 많이 하면서 떠난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네 시애미를 못 놔주면 어떻게 편히 하늘로 갈 수 있겠니? 넌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젠 편히 갈 수 있게 도와주자꾸나. 시아버진 시어머니를 보낸 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시아버진 집에서도 이불 가게에서도 늘 시어머니와 함께 쉬었으니 많이 외로우셨던 거예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많이 걱정했지만 당시 남편의 회사가 굉장히 바빴을 때라 야근에 주말 근무도 늘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 대신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고자 노력했죠. 전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아버지와 함께 이불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애미 넌 쉬어도 된다니까. 애들도 이젠 꽤 컸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쉬면 뭐해요. 아버님이랑 장사도 하고 수다도 떠는 게 훨씬 즐거워요. 전 집에서도 방에 있기보단 거실에 나와 시아버지 곁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진 평소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즐겨보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혼자서 멍하니 TV를 보곤 하셨어요. 전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생전 시어머니가 그러셨듯 종알대곤 했죠.
아휴, 세상이 말세네요. 저런 흉악범이 판을 치게 두고. 아버님, 위험하니까 언제든 제 옆에 붙어 다니셔야 돼요. 제가 아버님 꼭 지켜드릴 거예요. 이야, 요즘 트로트 가수는 역시 저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콘서트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같이 표 예매해서 갔다 올까요, 아버님? 남편한테 애들 봐달라고 하고 저희 둘이서요. 너무 재밌겠죠? 아버님, 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떠세요? 아니다. 우리 김치 좀 부쳐 먹어요. 제가 아주 바삭바삭하게 튀겨드릴게요. 부족했겠지만 전 그렇게라도 시아버지의 허전함이 채워지길 바랬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다행히 시아버진 점차 기운을 차리셨어요. 고맙다, 애미야. 너도 마음이 마음 같지 않았을 텐데 나까지 챙겨주느라 애쓴 거 다 안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네 시애미 없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구나. 아마 네 시애미 뒤를 따라 가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절 두고 어딜 가세요. 어머님도 안 계신데 아버님까지 안 계시면 제가 못 살아요. 아버님만큼은 제가 꼭 오래오래 효도하면서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만은 꼭 제 곁에 오래 계셔야 돼요. 약속. 남편은 자기 대신 시아버지의 기운을 차려드린 제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제가 먼 훗날엔 시부모님처럼 사이좋고 행복한 노부부의 모습으로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제게 쌀쌀 맞아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은 화장도 안 하고 살아? 뭐? 내가 언제부터 화장을 했다고? 뭔 새삼스런 소리야. 나도 중요한 날엔 하지. 근데 맨날 가게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럼 그 처진 눈가라도 어떻게 해보든가. 솔직히 너무 관리 안 되는 당신 보면 난 요즘 여자로도 안 느껴져. 기가 막혀.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시비야. 나이 들면 주름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나 그래도 살 안 찌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피부 기초 화장품도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저기 저 TV에 연예인 안 보여? 누가 저 사람을 40대 후반이라고 보겠어. 그에 비해 당신 얼굴 좀 봐. 내 친구 녀석 하나는 이번에 6살 어린 여자랑 재혼한다더라. 사진 보니까 무슨 연예인 같던데 어찌나 부럽던지. 뭐? 당신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는 거야? 뭐야? 마누라가 연예인 같길 바라면 돈 많이 벌어와서 나도 피부샵 회원권 같은 거 끊어주던가. 아님 성형을 시켜주던가. 그것도 아님 나 두고 나가서 새장가 가든가. 기분 상하게 진짜. 남편은 점점 제 외모에 대해 못마땅해했고 연예인이나 친구의 어린 새 아내 등과 절 비교하며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나이에 비해 동안인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어려 보이는 편도 아니었고 외모가 잘생기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외출만 하면 사람들이 날 당신 동생으로 보지 누가 남편으로 보겠냐. 좀 떨어져서 걸어라 덥다 등 자꾸만 이렇게 절 무시하는 발언을 해대더라고요. 그때마다 절 거들어 시아버지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죠. 이놈이 반백살이 다 돼선 어디서 갑자기 외모 타령이야? 세상에 애미 같은 애가 또 어디 있다고. 너네 애미한테 죽을 때까지 잘해야 돼. 자식인 너보다도 더 나랑 네 엄마를 보살펴준 애가 바로 애미야. 어디서 먹을 걸 제대로 잘못 먹었나? 왜 자꾸 헛소리야? 확 이제라도 다리 밑에 가져다 버려버릴라. 아니 아버지. 아버진 제 아버지예요. 집사람 아버지예요. 애미. 아니 우리 은숙이 애비다. 왜? 너 또 한 번 애미한테 막 해봐. 집에서 확 쫓아내버릴 거니까. 때문에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선 좀 조심하는 것 같았지만 제겐 점점 더 쌀쌀 맞아져 갔습니다. 친구 만난다 회식한다 등산한다 등의 핑계로 계속 밖으로만 나돌기까지 하면서요. 너무 속상했어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부는 아이 들면 다 의리로 사는 거다. 우리 남편도 이제 날 아내가 아니라 남동생 대하듯 한다 라고 말하기에 속상하지만
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변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날 숨을 죽이고 있던 불행이 또다시 우리 집을 덮치더라고요. 아버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병원 가요. 아버님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아버진 점점 입맛이 없다며 식사도 멀리 하시고 살도 자꾸만 빠지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자꾸만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전 시아버지를 추궁했었는데요. 그제서야 시아버진 사실 요즘 몸이 안 좋다고 몸 상태를 설명하시더군요. 몸 이곳저곳이 아플 땐 그냥 늙어서 장기도 아픈가 보다 생각했었다. 입맛 없고 살이 빠지는 것도 다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애미 네가 내 걱정을 평소에도 얼마나 많이 하니. 괜히 노아 때문인데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었던 거다. 그런데 혈변까지 보게 되니 나도 이젠 슬슬 무섭더구나. 내가 진짜 미쳐. 그걸 왜 참으세요? 아버님 연세엔 작은 병도 쉽게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아버님이랑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바보였어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전 아버님한테 밥 좀 더 잡수시라는 말만 했잖아요. 아니다, 애미야. 나도 아픈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미안하다. 울지 마라. 시아버진 그냥 제가 놀라서 눈물을 터뜨린 줄 아셨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들어보니 시아버지의 증상이 꼭 저희 아빠가 말기암 판정을 받기 전의 증상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잃게 될까 봐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하늘은 제게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시아버진 돌아가신 아빠와 똑같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진 암 판정과 동시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죠. 안 돼, 아버님. 저 아버님까지 잃을 순 없다고요. 아버님마저 없으면 전 어떡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매일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죠. 시아버진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전 그렇게 인생의 3번째 간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어떻게든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아버님, 환자의 의지에 따라서 병도 도망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요.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절대 희망 놓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를 위해서라도 꼭 삶의 의지를 놓으시면 안 돼요. 알겠다, 애미야. 내가 널 위해서라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마. 전 기적이 내리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암 선고를 받은 지 2달 만에 결국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도 후에도 남편이 제가 없을 때만 시아버지 문병을 왔었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끔 마주치긴 했지만 그랬기에 병원에선 남편의 얼굴을 통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 나 피해서 오는 거 아니지? 아니, 내가 거의 매일 아버님 옆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꼭 내가 없을 때만 병원에 와? 나도 바빠. 요즘 회사 일이 정신이 없어서 시간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애들 말을 들어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인간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때와 달리 제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없더라고요. 너무 괘씸했지만 그땐 시아버지 간병에 정신이 팔려 남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호스피스 병원으로 모신 지 얼마 뒤 시아버지의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미처 몰랐던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됐죠.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시켜 작은 케이크를 사오라고 했었어요. 당시 시아버진 케이크를 소화하긴 힘든 상태셨지만 그래도 생일 기분을 내고 싶으시다는 시아버지의 바람을 들어드렸던 거죠. 축하 노래를 마친 아이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고맙다 우리 강아지들. 고맙다 에미야. 축하드려요 아버님. 애들 아빠는 일이 있다고 오늘 못 왔어요. 그러냐? 에휴. 아버님,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저는 시아버지 흔적을 최대한 많이 남겨두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하루하루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사진을 찍은 뒤 시아버진 사진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보다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네, 에미야, 내가 참 너한테 고마운 마음뿐이다.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 아니, 대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윤철이 그놈한테 속고 있다. 내가 차마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입이 안 떨어지는구나. 그놈은 완전히 개자식이야. 사람도 아니야. 애들 아빠가 뭘 어쨌길래요.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아버님. 시아버진 펑펑 울며 계속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변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설마 했건만 제 불길한 느낌은 그대로 들어맞았더라고요. 사실 윤철이 그놈이 얼마 전에 날 찾아오더니 이러더구나. 그놈이 만나는 다른 여자가 있었대. 그놈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라는데 글쎄 그 여자애가 임신을 했단다. 그래서 너랑 갈라서고 그 여자애랑 합치고 싶었는데 계속 너한테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대. 그런데 설상가상 내가 암 선고까지 받으니까 더더욱 말을 못했다고 하더구나. 근데 그 여자의 배가 계속 불러오고 있으니까 우선 그 여자애랑 살 신혼집부터 구해야겠다고 나한테 집값을 좀 보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아니 아버님, 제가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바람난 걸로 모자라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집을 구해달라고 했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그래, 그놈이 사람이냐? 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널 두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 여자의 뱃속애가 벌써 6개월이나 됐단다. 근데 너한테 계속 차마 입이 안 떨어지니까 우선 집부터 구해야겠다고 한 거야. 아무리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고 해도 집값이 비싼 편이긴 하지 않니?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 다 죽어가는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한 게지, 이 나쁜 놈이. 그래서 내가 5만 가지 물건을 다 집어던지면서 차라리 혀를 깨물라고 소리 질렀다. 그 뒤로 너한테 말을 해야지 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여태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소원해진 사이라고 해도 저는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싸운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배신을 할 수 있답니까?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옆으로 옮기려고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까지 툭 떨어뜨렸어요. 그리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흐느끼시던 시아버지께 더듬더듬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우선 알겠어요. 말하기 힘드셨을 텐데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왜 아버님이 미안해하세요? 저 오늘은 집에 일찍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푹 쉬세요. 저 내일 다시 올게요. 아니다. 안 와도 된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너한테 간병을 받겠니?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푹 쉬고 계세요. 아셨죠? 그렇게 병원을 나온 전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방으로 끌고 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사람이야? 내가 이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아버지한테 들었어 혹시?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때 당신 귀에 들어갈 각오하긴 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니? 당신 아들도 아니야. 당신 마누란 암 걸린 당신 아버지 간병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다녔어?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계신 아버님께 죄송하지도 않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어린 여자를 입에 달고 살았구나. 야, 입 있으면 어디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 저는 남편의 어깨를 내려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미안해. 그냥 나도 남자다 보니까 당신한테 권태로움도 느끼고 어린 여자한테도 눈이 가더라고. 나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만날 생각은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임신을 했잖아. 벌써 애가 6개월이나 돼서 지울 수도 없는데 내가 책임은 져야지. 나도 애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그런 부탁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 뭐? 남자다 보니까? 그딴 말로 세상 남자 망신 다 시키지 마. 그리고 진지하게 만났든 아니든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야. 그 여자 뱃속에는 중요하고 우리 애들은 중요하지도 않니? 우리 애들은 그래도 좀 컸지만 그 사람 뱃속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애를 처음부터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순 없잖아. 당신도 유부남 애를 임신한 그 여자도 더럽게 짝이 없다. 대체 누군데?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난 건데? 빨리 누군지 말 안 해? 저는 그 여자의 낯짝이라도 확인하고 싶어 정체를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계속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며 기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해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당연 이혼하겠지. 내가 이 지경까지 와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겠어? 당신은 지구에서 제일 최악인 인간이야. 나랑 애들한테 물론이고 당신 아버지한테도 당신 말한 불효자가 또 없을 거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아주 속이 시원하지? 이기적인 인간아. 당신은 언젠가 분명 천벌받을 거야. 그날 안방에서 쫓겨난 그놈은 처량하게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제가 베개를 던지며 막았거든요. 자격도 없는 네가 감히 누구 방에 들어가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상간이의 얼굴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보고 머리털이라도 뜯어놔야 속이 시원하겠더군요. 그래서 전 잠든 남편 몰래 휴대폰을 뒤져 상간이의 연락처와 직장 그리고 얼굴을 알아냈습니다. 상간녀는 한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은행원이었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퇴근 시간까지 은행 앞에서 기다렸다가 배가 부른 채 퇴근하던 상간녀 앞에 나타났어요. 저기요. 잠깐 얘기 좀 하죠. 혹시 내 얼굴 알아요? 네? 누구신지... 그 인간이 내 사진 안 보여줬나 보죠? 나 이윤철 그 버러지 자식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놈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만든 상간녀 맞죠? 저는 그 상간녀가 뻔뻔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싹싹 빌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반응은 너무도 당황스러웠죠. 상간녀는 제 말을 듣더니 눈이 거의 튀어나올 것처럼 놀랐거든요. 들어보니까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네? 아내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윤철 씨는 오래전에 자식 없이 사별했다고 들었는데요. 사별이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 인간이 여태 임신까지 한 당신하고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거야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신혼집부터 구하면 애 낳고 그 뒤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해서. 윤철 씨는 이미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다 드렸거든요. 윤철 씨 아버지께선 지금 암 투병 중이시라 인사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 여잔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처럼 보더군요. 저도 황당해서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제야 그 여잔 제 말을 믿고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세상에 정말이었잖아. 그럼 내가 그쪽한테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나요. 지금 암투병 중인 우리 아버님 간병하느라 그 인간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임신까지 한 상간녀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기절초풍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건데 그쪽도 그놈한테 속은 거라니? 정말이에요. 전 정말 속은 거예요. 이제 어떡해요? 애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할 텐데 저희 부모님도 사실을 알면 뒤로 넘어가실 텐데. 사모님, 저 절대 그런 양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제가 어떻게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났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사모님께 상처를 드렸으니 제가 잘못을 비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 인생은 앞으로 어떡하나요? 하도 서글프게 울부짖는 모습이 절대 거짓말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여자도 저처럼 피해자였던 겁니다. 제 남편은 자신의 욕심으로 두 여자의 마음을 농락한 거더라고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우선 상간녀를 일으키며 옷을 털어줬죠. 내가 오해한 건 충분히 알겠어요. 우선 뱃속애가 놀랄 테니까 눈물부터 그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간녀는 배가 뭉친 것 같다며 택시를 잡아타곤 집으로 가더라고요.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는데 정말 측은지심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은 집에 들어와 난리를 쳤습니다. 머리털은 엉망진창이 되어서요. 당신 대체 가경이 직장에는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야?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고 난리잖아. 애도 헤어지고 자기 혼자 키우겠대. 야근하고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 부모님이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 그리고는 절대 가만 안 두겠다면서 내 머리 이렇게 다 뜯어놨다고. 나한테 민사소송도 걸겠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럼 한 여자 인생을 망쳐놓고 그 정도 대가도 안 치를 줄 알았어? 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어떻게 나 한 사람도 아닌 두 여자를 가지고 놀 생각을 했니? 넌 나중에 눈 감아서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하늘에서 못 만날 거야. 너 같은 놈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테니까. 아까 병원에 가서 아버님께도 다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이 집엔 당신 같은 인간이 발 들여놓을 자리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저기 이미 짐 다 싸놨으니까 나가. 당장 나가. 그리고 나랑 애들 눈에 띄지도 마. 저는 그런 그놈을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놈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악에 바친 제가 이겼던 거죠. 집 주인인 시아버지가 그러라고 했다는데 지가 별 수 있나요? 그놈은 우선 더 얼굴 붉히기 싫으니 자기가 잠시 나가주는 거라며 시근덕대더라고요. 아마 그놈은 그래도 자기가 자식이니 그 집이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것 같았는데요. 그런 헛된 희망은 곧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지가 저와 그놈을 병원으로 불러 중대 발표를 하셨거든요. 내 이불 가게, 집, 그리고 현금 재산 모두 애미랑 손주들 앞으로 증여했다. 네 놈이 직구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날부터 변호사 알아봐서 이미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어. 처음엔 내가 죽고 나서 넘길 생각이었는데 아니다 싶더라. 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 네 놈한테 단단히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확 처리해버렸다. 유류분인지 뭔지 법 때문에 억지로 줘야 하는 몫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은 꿈도 꾸지 마라. 네? 아버지, 아니 그래도 제가 자식인데 왜 그걸 다 애들 엄마에 주세요? 애들 앞으로 남겨진 돈도 애들 엄마 주신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시끄러워 이놈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탐내? 네가 애미처럼 날 지극정성으로 간병해 주기로 했어.
네 엄마를 간병해 주기로 했어. 게다가 뭐 유부남인 걸 속이고 다른 여자 임신까지 시켜? 내가 너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네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볼 거다. 창피해서. 난 얼마 안 남은 살 날 동안 아들은 없는 셈 치고 살 거다. 아니지. 그냥 너도 나랑 같이 하늘로 가버리자. 그런 창피하고 한심한 인생 더 살아서 뭐하냐.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지금 그 여자한테도 차이고 소송까지 당할 판인데 재산까지 안 주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끝까지 이러시면 저도 아버지 앞으로 안 볼 거예요. 오냐, 바라던 바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아. 넌 언젠간 분명히 하늘에서 천벌을 받게 될 거다. 하늘이 혹시 게으름 피우면 나라도 나가서 너한테 천벌을 내려줄 거니까 각오하면서 살고. 예상한 대로 남편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놈은 시아버지에게 말이 통하지 않자 울며 불며 제게 악을 쓰더라고요. 당신 이러려고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간병한 거지? 이 탐욕스러운 여자야.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마음대로 생각해. 난 아버님 주신 돈 당신 줄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아버님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자식 자격도 없는 당신이 아버님 재산을 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당신 이혼한 뒤에 혹시라도 애들 앞에 나타날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니까. 어디 그렇게 평생 혼자 쓸쓸히 살아봐. 결국 남편은 쌍욕을 하며 병실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아버진 남편이 나간 후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러움으로 얼룩지게 됐다며 흐느끼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안고 위로해드렸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애들 아빠 잘못이지 아버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서 많은 걸 빼앗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전 재산 분할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당연히 가져올 수 있었죠. 심지어 남편은 다달이 제게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혼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모든 진실을 들은 제 두 동생은 그놈의 회사까지 찾아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더군요. 동생들은 제가 걱정된다며 올케들과 함께 저희 집에 달려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괜히 피해가면 어쩌려고 그랬어. 회사 안까지 안 쳐들어갔어. 앞에서 그랬지. 막낸 그놈 얼굴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렸다니까. 뭐? 야, 넌 이젠 태권도장 관장이란 애가 무슨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랬어. 눈알 배신한 놈인데 그게 문제야?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땐. 나쁜 자식. 자기 부모님 병수발까지 했던 조광지철 배신해? 또 우리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놨더니만 자기도 창피한 걸 아는지 얼굴 가리고 허둥지둥 도망가더라고. 동생들과 올케들은 그날 오래도록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제 걱정이 된다며 전화를 해대는데 나중엔 제가 그만 좀 하라고 말릴 정도였죠.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갔던 그날 그놈의 회사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했는지 그놈의 회사엔 소문이 쫙 났었다고 합니다. 하긴 전에 그 여자의 부모님도 찾아갔었으니 이미 소문은 어느 정도 나 있었겠네요. 창피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했다면서 그놈이 제게 전화를 걸어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랬더니 그놈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편 또 다른 피해자였던 그 여잔 제게 연락을 해서 그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사기죄는 재산상 피해가 없어서 성립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라도 뜯어내려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검사를 해서 양육비도 전부 받아낼 거고요. 사모님, 제 인생이 더 망가지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나저나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냥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혼자서 잘 키울 생각이에요. 서로의 존재가 서로 상처일 테니 앞으로도 연락드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 사모님도 아이들이랑 꼭 행복하게 사세요. 참 담백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쩌다 나이까지 많은 제 남편을 만났었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진심으로 그 여자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한편 그때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며 매달렸다더군요. 제겐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했던 놈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저보단 어린 그 여자에게 미련이 더 남았던 것 같네요. 끝까지 정말 저질스러운 인간이었죠. 그리고 제 이혼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진 결국 시어머니 곁으로 가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시아버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젠 우리 마누라한테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님, 울지 말거라. 사람은 다 때가 되면 가는 법이잖니. 네가 내 며느리라서 너무 고마웠다. 다음 생엔 예전 네 말대로 우린 진짜 부모 자식으로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렇게 전 제 마지막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작년의 일이었네요. 저는 각각 기일에 맞춰 시부모님의 납골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갔었는데요. 두 분이 그리운 마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건만 전 남편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날에 찾아왔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여전히 불효막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한편 전 남편은 제게 이혼 후 딱 한 번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여보, 잘 지내? 난 못 지내. 가경이 걔가 위자료로는 부족했는지 양육비 소송까지 걸어서 나 졸지에 당신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양육비 보내느라 등골이 휠 것 같아. 지금 옮긴 회사에서 연봉도 짜게 주는데 애 셋 양육비 보내고 나면 진짜 손가락만 빨고 살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양육비 문제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문자를 보냈길래 전화해봤더니 그 용건은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이 너무 빠듯하니 양육비를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한 거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께 받은 유산도 많지 않냐면서요. 그래서 전 딱 잘라 거절해버렸죠. 아버님이 물려주신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껴뒀다가 나중에 다 우리 애들 줄 거야. 그게 아버님을 위한 가장 옳은 쓰임새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한 푼도 빼먹지 말고 양육비 따박따박 보내. 아량도 사람한테나 베푸는 거지. 너 같은 버러지한테 베풀어줄 아량은 눈꼽만큼도 없어. 다행히 그 뒤론 아직까지 그 인간은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있답니다.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전부 최악이었던 그 인간은 결국 그렇게 쓸쓸한 결말을 맞게 됐죠. 한편 전 지금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걱정된다며 제 동생 내외들도 자주 찾아와 준 덕분에요. 다만 집에도 저희 가게에도 온통 시부모님의 흔적이 가득하기에 두 분에 대한 그리움은 떨쳐낼 길이 없더라고요. 아직도 애미야, 은수가 고 절 부르시던 두 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두 분과 나눴던 말대로 정말 다음 생이 있다면 두 분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하고요.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생에 두 분께 받았던 따뜻함과 사랑을 다음 생엔 아낌없이 두 분께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좀 대바라진 말이지만 제 아이로 태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생에 너무 희생만 하고 가신 아빠를 이번엔 제가 돌봐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저희 아빠 시부모님 이 세 분이 남겨주신 힘으로 저는 남은 생을 아이들을 잘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삶에 더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기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는 존재는 부모님이 유일하니까요. 비록 제 엄마란 여잔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지만
제겐 엄마 외에도 저를 사랑해준 부모님이 3분이나 계셨으니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전 남편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그놈으로 인한 상처보단 시부모님과 인연이 훨씬 제게 중요하고 소중하니까요. 제 사연엔 전 남편으로 인한 분노도 분명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사연을 들으신 시간이 여러분께 제 전 남편의 잘못보다는 가족 간의 정,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진심과 사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고 인사드릴게요. 모두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